강서연 씨 도망가지 마세요. 저는 살려고 도망쳤지만 당신은 싸워요. 서연 씨 앞에 앉은 여자는 남편이 그토록 욕하던 바람나 도망간 전처였습니다. 바람이요? 그 인간들이 그래요? 제가 남자가 생겼다고? 아니에요? 민준 씨는 어머니가 다 목격했다고. 그 남자는 마마보이잖아요. 박 여사가 돌멩이를 보며 떡이다 하면 맛있다며 깨물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녀가 내민 녹음기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감히 시어미 말을 거역해? 내 아들 기 살려주는 벤츠 한 대 뽑는 게 그렇게 아까워? 어머니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외제차를? 시끄러워. 그럼 나가. 너 같은 애 필요 없으니 내 아들 옆에서 꺼져. 그것은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30년 시집살이에 한을 푼다며 며느리 주머니를 털어서 보상받으려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게 효도인 줄 아는 멍청한 남편. 오늘 서연 씨는 더는 참을 수 없는 이 기막힌 연극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32. 남들은 한창일 나이라고 하지만 강서연 씨에게 인생은 늘 숙제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이어진 엄마와의 팍팍한 삶. 퇴근길 남의 집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과 웃음소리가 그녀는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온전한 내 편 든든한 울타리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서연 씨에게 이민준이라는 남자는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39의 대기업 과장. 말끔한 정장이 잘 어울리는 남자. 무엇보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내 지친 어깨를 기대도 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세 번째 데이트 날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을 때 서연 씨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연 씨 실은 저 한번 다녀왔습니다. 전처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떠났어요. 저한테는 5살 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고백보다 서연 씨의 눈을 사로잡은 건 그가 보여준 휴대폰 속 사진이었습니다. 준혁이 아빠의 큰 코트를 뒤집어 쓰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망울을 한 작은 아이. 순간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싸움 소리에 방구석에 웅크려 있던 그 외로운 꼬마가요. 민준 씨는 미안하다며 감당하기 힘들면 지금 떠나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보다 저 아이를 안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그래, 저 상처받은 남자와 아이에게 내가 따뜻한 밥을 지어주자. 그게 내 운명일지도 몰라. 서연 씨는 그렇게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상견례 날 시어머니 박미정 여사는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아휴, 예단이고 혼수고 다 필요 없다. 너는 몸만 와라. 우리 준혁이 받아준 것만 해도 내가 업고 다녀야지. 어머니 그래도 어떡해. 아니다. 그리고 애는 당분간은 내가 키울 거야. 핏덩이 떼놓고 도망간 그 못된 며느리 탓에 애가 상처가 큰데 새엄마한테 바로 맡기면 쓰나. 내가 당분간 거둘 테니 너희는 신혼 즐겨라. 그 말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내 시어머니라니 신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했죠. 하지만 그 감동은 딱 일주일이 유효했습니다. 띠링.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사진 한 장. 백화점 명품관에 진열된 1,0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이었습니다. 서연아, 사돈어른 얼굴도 있고 우리 집안격도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남들이 흉 안 보지 않겠니?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혼수 필요 없다던 분이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이라니요. 손이 떨렸지만 주변 언니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시댁 말은 원래 바뀌는 법이라잖아. 좋게 생각하자. 서연 씨는 적금을 깼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준비. 신혼집에 가보니
전처가 쓰던 냉장고, 세탁기, 소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멀쩡한 것들인데 낭비하지 말자는 남편 말에 찜찜한 마음은 거두고 침대와 커튼, 침구류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로 떠난 4박 5일의 짧은 신혼여행. 그 시간만큼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어머님이 준혁이 손을 잡고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에 아이를 툭 밀어넣으며 말씀하셨죠. 자, 이제 놓고 간다. 여행 잘 다녀왔지?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 어머니가 키워주신다고.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이는 당연히 부모가 키워야지. 핏줄도 아닌 너한테 맡기는 게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가 엄마 노릇해야지 어쩌겠니? 아니, 신혼 즐기라고 하시더니. 어머, 얘 좀 봐. 내가 언제 그랬니? 난 늙어서 애 못 본다. 쯧쯧. 벌써부터 애 귀찮아하는 거니? 우리 민준이 불쌍해서 어쩌나. 어머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리셨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서연 씨와 준혁이. 아이는 겁에 질려 새엄마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이는 어린이집에 가면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극도로 무서워했고 오직 서연 씨에게만 매달렸습니다. 회사에는 급하게 휴직계를 냈습니다. 3개월만, 딱 3개월만 버티면 아이가 적응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불안은 깊었고 통장의 잔고는 말라갔습니다. 결국 서연 씨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내 이름이 박힌 명함을 반납하고 나오던 날 하늘이 왜 그리도 노랗던지요. 내가 원했던 건 든든한 가정이었는데 왜 나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걸까? 퇴사 후 집으로 돌아와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준혁이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으며 서연 씨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선택한 사랑이잖아. 내가 더 노력하면 돼. 민준 씨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내조 잘하면 다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전처의 외도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운명이라 믿고 발을 들인 이 결혼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을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축축하게 젖은 이불, 그리고 아이의 침묵. 그게 달콤해야 할 신혼의 전부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준혁이는 밤마다 이불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또 새벽 2시 시큼한 암모니아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축축한 이불을 걷어내자 5살 준혁이가 죄인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이모가, 아니 엄마가 치우면 돼.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을 끌어안고 벽을 향해 돌아누울 뿐. 눈도 마주치지 않는 아이. 서연 씨는 한숨을 삼키며 묵묵히 이불을 벗겨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윙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가 그녀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육아의 육자도 모르는 초보였습니다. 기저귀를 다시 채워야 하나? 혼을 내야 하나? 달래줘야 하나? 인터넷 맘카페를 뒤지고 육아 서적을 읽어봐도 준혁이 같은 아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밥 먹어, 씻자, 자자, 그녀가 하는 말에 기계처럼 움직일 뿐 준혁이는 엄마 아빠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소파 뒤 좁은 틈 혹은 깜깜한 옷장 속에 들어가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죠. 살아있는 인형이랑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민준 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신 아들이잖아. 당신은 알 거 아니야. 민준 씨.
준혁이가 오늘도 옷장에 들어가서 2시간이나 안 나왔어. 오줌도 또 쌌고 당신이 좀 안아주고 달래줘 봐요. 아, 나 피곤해. 회사에서 부장한테 깨지고 온 사람한테 꼭 집에 오자마자 그래야 돼? 애가 낯설어서 그러겠지. 당신이 좀 잘해봐. 엄마잖아. 엄마.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내가 나았니?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습니다. 준혁이는 큰 소리만 나면 자지러졌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만 높여도 밖에서 차 경적 소리가 들려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낯가림이 아니야. 서연 씨는 결국 준혁이를 데리고 소아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간 준혁이는 선생님 눈도 못 마주치고 엄마 등 뒤로 숨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네. 어떤 반응성 애착 장애 그리고 심각한 유기 불안이 보여요. 단순히 부모의 이혼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보호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공포가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혹시 아이가 학대를 당했었나요? 학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처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도대체 이 작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 씨 손을 잡은 준혁이의 손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이 작은 손을 놓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술에 취해 들어온 민준 씨를 붙잡았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마. 민준 씨 솔직하게 말해. 준혁이 어머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어디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이건 그냥 이혼 상처가 아니라고. 오랫동안 버림받은 애들한테서나 나오는 증상이라잖아. 아이 진짜. 왜 자꾸 사람을 들들 볶아? 당신 아들이잖아. 준혁이 눈 안 보여? 저게 5살짜리 눈이야? 당신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민준 씨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침묵.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시설에 있었어. 뭐? 수진이 나가고 엄마가 그랬어. 핏덩이 끼고 있으면 새장가 못 간다고. 잠깐만 어디 맡겨두자고. 나중에 자리 잡으면 데려오면 된다고. 그래서 어디 맡겼는데? 고아원 아니 보육원. 미쳤어. 서연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거기 있었는데? 1년. 5살 인생에서 1년은 아이에게 영겁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엄마도 떠나고 아빠도 안 오고 낯선 시설에서 매일 밤 울다 지쳐 잠들었을 아이. 왜 준혁이가 소파 뒤에 숨는지, 왜 옷장 속에 들어가는지, 왜 큰 소리에 경기하며 떠는지.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비정한 사람들, 슬픈 눈, 상처받은 남자. 그는 그저 방관자였고 공범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아빠야? 어머니가 시켰다고?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당신 새장가 가려고 저 어린 걸 그 지옥에 1년이나 처박아 뒀다고? 나도 괴로웠어. 매일 술 마시고 나도 힘들었다고. 불쌍한 건 당신이 아니라 준혁이야. 민준 씨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배신감에 덜덜 떨렸지만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준혁이의 숨소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내가 나가버리면 저 아이는 또 버려진다. 다시는 시설로 보낼 순 없어. 그날 새벽 그녀는 잠든 준혁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웅크리고 자는 아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뼈가 도드라진 앙상한 등. 이 작은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어른들이 미안해. 내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데도 안 보낼게. 그날 이후 서연 씨는 독해지기로 했습니다. 남편 따위 시댁 따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준혁이 엄마로서만, 아니, 이제 두 아이의 든든한 엄마로 살기로 했습니다. 준혁이가 오줌을 싸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로 씻겨주었습니다. 소파 뒤에 숨으면 억지로 꺼내는 대신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말을 안 하면 그녀가 10마디, 100마디를 건넸습니다. 준혁아 오늘 날씨 좋다. 준혁아 이 반찬 맛있지? 준혁아 사랑해. 2달이 지났을까요?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날처럼 유치원 가방을 챙겨주는데 준혁이가 그녀의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모기 소리만 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으려는데 아이가 그녀의 배에 얼굴을 묻고 비볐습니다. 살았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연 씨 뱃속에서도 꼬물거리는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태동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엄마 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가 있어? 응, 준혁이 동생이야. 준혁이가 지켜줄 거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본 희미한 미소. 그 미소를 보며 서연 씨는 다짐했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와 가슴으로 낳은 이 아이. 둘 다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요. 퇴사 후 서연 씨의 일상은 오로지 집과 준혁이뿐이었습니다. 월급이 끊긴 불안함은 있었지만 아이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에 위안을 삼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시어머니의 방문과 함께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아 집에 있니? 잠깐 들렀다. 아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다 생각나서 들렀지. 참, 너 혹시 신용카드 남는 거 있니? 네. 카드는 왜요? 내 카드가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 재발급이 늦어지네. 당장 친구들 모임도 있고 장도 봐야 하는데 현금 쓰기가 좀 그래서 일주일만 쓰고 돌려줄게. 망설였습니다. 남편 외벌이로 빠듯한 살림이었으니까요. 민준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걔 알면 엄마가 돈 없어서 며느리한테 손 벌린다고 속상해한다. 내가 금방 쓰고 줄게. 효자 아들 마음 다칠까 걱정하는 어머니. 그 마음에 넘어가 서연 씨는 바보처럼 카드를 내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이 간식을 챙겨주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징. 결제 승인 청담동 명품관 일시불 380만 원. 징. 결제 승인 백화점 화장품 150만 원. 징. 결제 승인 한정식 85만 원. 그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만 8천 원이 아니라 380만 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600만 원. 퇴직금의 일부이자 세 식구 몇 달치 생활비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된 겁니다. 장을 보신다던 어머님은 며느리 카드로 30년 묵은 허영심을 쇼핑하고 계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민준 씨가 퇴근했습니다. 서연 씨는 식탁 위에 명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준 씨 이것 좀 봐. 뭔데 분위기가 이래? 카드 명세서? 이게 다 뭐야? 가방? 화장품? 당신 미쳤어? 지금 외벌이인데 무슨 쇼핑을 이렇게 해? 나 아니야. 어머님이야. 뭐? 엄마, 어제 내 카드 빌려가셨어. 장 볼 때 잠깐 쓰신다고 해서 드렸는데 하루 만에 600만 원을 긁으셨어. 민준 씨 이게 말이 돼?
나 당장 다음 달 아파트 관리비 낼 돈도 간당간당해. 아니 엄마가 왜 진짜. 민준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당장 어머니께 전화해서 따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곤란한 듯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당신이 말씀드려. 이건 아니라고. 그리고 카드 바로 받아와. 안 그러면 나 직접 말씀드릴 거야. 알았어. 주말에 본가 내려가기로 했으니까 가서 내가 확실하게 말하고 해결할게. 엄마가 요즘 좀 적적하셔서 실수하신 거겠지.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던 남편. 그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주말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저녁 본가에 다녀온 민준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뭔가 짠하고 슬픈 표정. 어떻게 됐어? 카드는 받아왔어? 어머님이 뭘 하셔? 민준 씨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이번만 우리가 이해해드리면 안 될까? 뭐? 이해? 지금 단숨에 600만 원을 쓰셨는데 이해를 하라고? 아니, 들어봐. 나도 가서 따지려고 했지. 근데 엄마가 울잖아. 울어? 그래, 엄마가 나 붙잡고 펑펑 우시더라. 30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할머니한테 좋은 소리 한 번을 못 들어봤대. 아버지 바람 피울 때도 너 하나 보고 참았다고. 평생 시장 바닥 옷만 입고 살았는데 친구들 명품 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래. 엄마가 내 손 잡고 그러시더라. 민준아, 내 인생은 뭐니? 나 죽기 전에 좋은 가방 하나 매보고 죽으면 안 되니 하시는데 내가 자식된 도리로 거기다 대고 어떻게 카드를 뺏어오냐. 기가 막혔습니다. 30년 시집살이의 한을 왜 갓 시집 온 며느리 돈으로 풉니까? 그리고 그걸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까? 민준 씨, 냉정하게 생각해. 어머님 사정은 딱하지만 이건 내 돈이야. 우리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이라고. 준혁이 심리치료비는, 곧 태어날 아기 병원비는 당신이 다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이번에 성과금 나오면 어떻게든 메꿔줄게. 사람이 왜 이렇게 야박해?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신 거 알잖아. 너도 여자니까 엄마 마음 좀 알 거 아니야. 야박해? 지금 내가 야박한 거야? 당신 어머니 불쌍한 것만 보이고 나는 안 보여. 나는 당신 믿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 진짜 그만 좀 해. 누가 안 갚는데? 엄마가 지금 우울증 증세도 있으시다잖아. 당분간만, 아주 잠깐만 내가 좀 맞춰드려. 엄마한테 너무 상처 주지 말자고. 당신 정말 실망이다. 서연아,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서 그래. 제발 당분간만 좀 참아줘. 응? 부탁할게. 민준 씨는 아내의 대답도 듣지 않고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방문을 보며 서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가장이 아닙니다. 그저 엄마 치마폭에 쌓인 덩치 큰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카드값은 서연 씨의 비상금을 털어막았습니다. 하지만 당분간만 참아달라는 남편의 말은 틀렸습니다. 참을수록 어머님의 요구는 더 과해졌으니까요. 어머님은 이제 며느리의 집을 수시로 드나드셨습니다. 비밀번호가 뭐 이리 복잡하니? 우리 집 비밀번호랑 똑같이 바꿔라. 내가 오기 편하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그녀를 어머님은 전속 식모 취급하셨습니다. 아이고, 넌 집에서 놀면서 청소가 이게 뭐니? 임신했다고 유세 떠는 거니? 며느리가 게으르면 집안이 망한다더라. 소파에 누워 입덧으로 고생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는 구석구석 손가락으로 먼지를 훑으셨습니다. 반찬이 이게 다 뭐니? 다 사온 거네. 우리 민준이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집에서 노는 네가 이렇게 성의가 없어서야 원. 옛날에 나는 만삭 때도 장작 패서 밥 해 먹였다. 노는 사람. 어머니 눈에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을 하는 그녀는 그저 노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마음을 정말로 후벼 파는 건 준혁이를 대하는 어머님의 태도였습니다. 준혁아, 이리 와봐라. 어머님이 부르면 준혁이는 바짝 얼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요즘도 오줌 싸니? 쯧쯧,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네 엄마가 널 버리고 도망간 거 알지? 넌 새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안 그러면 너 또 버려진다? 고아원 다시 가고 싶어? 부들부들 떨며 엄마 등 뒤로 숨는 준혁이. 아이의 옷을 움켜쥔 작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고아원이라는 단어에 아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애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준혁이 무서워하잖아요.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는 소리다. 너도 그래. 얘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마라. 근본이 중요한 거야. 어미가 도망간 자식은 더 엄하게 키워야 해. 어머님이 폭언을 쏟아붓고 돌아가신 날이면 준혁이는 밤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비는 아이를 안고 서연 씨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어머님의 30년 시집살이 그게 면죄부가 될 순 없습니다. 그녀만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받은 고통을 약한 사람에게 되물림하는 비정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방관자였습니다. 서연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배는 불러왔고 준혁이는 그녀의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그녀는 숨막히는 감옥에 갇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민준에게 어머니는 종교였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당신 인생을 갈아넣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위대한 여인. 그게 민준 씨가 믿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 같은 분 없다. 법 없이도 살 천사야. 전처가 바람나서 도망갔을 때도 엄마가 나 무너질까봐 얼마나 챙겨주셨는지 몰라. 준혁이 시설에 보낼 때도 엄마가 더 우셨어.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손주 못 키워준다고. 그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순진하고 멍청한 믿음이 아내를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연아, 집에 있지? 나 지금 친구들하고 근처 모임인데 잠깐 들를게. 우리 며느리 자랑 좀 하고 싶어서.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통보. 민준 씨는 주말 출근으로 집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있었다면 싱글벙글하며 어서 오세요 했겠죠. 서연 씨는 만삭의 몸을 일으켜 부랴부랴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딩동. 현관문을 열자 화사한 옷차림의 어머니와 친구분 3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집이 너무 깨끗하다. 며느리가 살림꾼이네. 거실에 앉은 어머니는 민준 씨가 말하던 그 천사 어머니의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계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인사해. 임신해서 몸도 무거울 텐데 시험이 온다고 과일 깎아놓은 것 좀 봐. 내가 이 맛에 살아. 미정아, 넌 좋겠다. 아들은 대기업 다니지. 며느리는 이렇게 순하고 예쁘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호호호, 내가 복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서연이가 착한 거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싹싹해. 전 며느리가 몹쓸 짓 하고 나가서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날 뻔했는데 복덩이가 들어와서 살렸다니까. 어머니는 서연 씨의 손을 꼭 잡고 쓰다듬으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척하는 손길이 불편했지만 그녀는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어디 갔니? 할머니 왔는데 인사해야지. 어머니가 방문 쪽을 보며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이미 옷장 깊숙이 숨어버렸으니까요. 아휴, 얘가 수줍음이 많아서 새엄마랑 노느라 정신이 없나 보네. 어머 그래? 새엄마를 그렇게 따라? 역시 너가 며느리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래. 피 안 섞인 자식 품기가 어디 쉬운 일이니? 대단하다 얘. 의미 없는 칭찬 수단은 2시간이나 이어졌고 서연 씨는 묵묵히 차를 리필하고 과일 껍질을 치웠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우아하고 자애로운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럼 갈게. 서연아 쉬어라. 우리 간다. 어머니가 친구들을 배웅하러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하하호 웃음소리가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쿵.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거실로 돌아선 어머니의 얼굴. 서연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방금 전까지 친구들 앞에서 짓던 그 인자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싸늘하게 굳은 표정의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야, 너 청소를 발로 했니? 네. 아까 내 친구가 소파에 앉는데 먼지가 폴폴 날리더라. 내가 망신스러워서 진짜.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면 집구석에 있는 너는 기본은 해야 할 거 아니니? 어머님, 저 아까 청소기 다 돌리고 닦았는데요. 어디서 말대꾸야. 임신했다고 유샜더니 내 남편은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는데 넌 편하게 집에서 놀면서 그게 할 소리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복덩이라며 치켜세우던 입으로 1분 만에 독설을 퍼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걔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어른이 왔는데 콧배기도 안 비쳐? 네가 평소에 나를 어떻게 말했으면 애가 할머니를 피하니? 너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거 아니니? 어머니, 그게 무슨 억지세요? 준혁이가 어머니 무서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 무서워해? 내가 잡아먹니? 쯧쯧, 하여간 근본 없는 것들은 티가 난다니까. 내 아들 봐서 참는 줄 알아라. 너 처신 똑바로 해. 민준이한테 쓸데없는 소리 했다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어머니는 가방을 챙겨 횡하니 나가버리셨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 서연 씨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민준 씨가 말한 천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앞에서는 인자한 어머니, 며느리 앞에서는 비정한 시어머니가 되는 두 얼굴의 사람이었을 뿐. 그날 저녁 퇴근한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 오늘 오셨다 가셨어. 진짜? 친구분들하고? 엄마가 친구들한테 당신 자랑 엄청 하셨겠네. 우리 엄마가 며느리 사랑은 끔찍하시잖아. 민준 씨 어머니가 나한테 청소 안 했다고 화내시고 막말하셨어. 에이 설마. 엄마가 원래 목소리가 좀 크셔서 그렇지 화내신 건 아닐 거야. 당신이 임신해서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는 서연이 힘들까봐 일찍 나왔다고 하시던데? 아니야, 정말이야. 눈빛이 달랐다니까. 서연아, 우리 엄마 30년 시집살이 하신 분이야. 며느리 힘든 거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고. 괜히 오해하지 마. 엄마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남편은 아내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영원한 성역이었습니다.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죠. 며칠 후 답답한 마음에 준혁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준혁이는 모래놀이를 하고 서연 씨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데 옆 라인에 사는 여자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선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준혁이 엄마 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는 준혁이가 노는 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애가 이제 좀 웃네요. 다행이다. 네, 네. 아주머니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실은 내가 예전 준혁이 엄마 그러니까 전처분이랑 안면이 좀 있었거든요. 전처, 민준 씨가 말했던 바람나서 도망간 여자. 아, 그러세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다른 남자가 생겨서 집을 나갔다고. 그러자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펄쩍 뛰었습니다. 뭐라고요? 남자가 생겨? 세상에 그 집 아들이 그래요? 자기 마누라가 바람났다고? 네, 민준 씨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다 보셨다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 새댁이 남자가 어디 있어? 하루 종일 시어머니 수발 들고 애 키우느라 집 밖에도 제대로 못 나오던 사람인데. 네, 정말인가요? 그럼요, 내가 똑똑히 봤는데. 그 집 시어머니, 그 양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복도까지 다 들렸어요. 툭 하면 와서 소리 지르고 살림 못한다고 구박하고 전처분이 이 벤치에 앉아서 맨날 울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기 그럼 왜 이혼하신 거예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도망친 거예요, 살려고.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복가됐으면 나중엔 우울증 약 먹으면서 버티다가 어느 날 밤에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내가 그때 봤다니까. 세상에. 그 집 아들은 모를 거예요. 맨날 회사 핑계로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시어머니랑 짝짝꿍해서 놀러 다니기 바빴으니까. 전처분이 남편한테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딱 자르고 아들은 엄마 말만 철석같이 믿고 에휴 미련한 곰탱이 같은 놈이지. 미련한 곰탱이.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민준 씨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 씨는 멍하니 모래성을 쌓고 있는 준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속고 있다. 전처가 바람났다는 것도 어머니가 천사라는 것도 준혁이를 위해 시설에 보냈다는 것도 어머니가 짠 각본대로 믿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무지는 죄가 아닐까요? 아니요, 가장의 무지는 죄악입니다. 그의 맹목적인 효심 때문에 전처는 쫓겨났고 준혁이는 지옥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날이 그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해질녘 놀이터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서연 씨는 준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혁아, 집에 가자. 아이가 엄마 손을 잡으며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를 믿지 못해 숨어버리는 아이. 이 아이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빠가 할머니 편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서연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깨우쳐줘야 한다. 저 멍청한 남자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어머니라는 이름의 가면 뒤에 숨은 그 실체를 알게 된다면 민준 씨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의 한마디. 도망친 거예요, 살려고. 그 말이 서연 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야근을 하고 돌아온 민준 씨가 씻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로션을 바르는 그의 등을 보며 그녀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먼데? 빨리 말해, 나 피곤하다. 전처분 말이야. 진짜 바람 피워서 나간 거 맞아? 민준 씨가 로션 바르던 손을 멈추고 거울을 통해 아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황보다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다 지난 일인데. 아니, 그냥 오늘 동네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전처분이 절대 바람 피울 사람은 아니라고. 오히려 시집살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그러자 민준 씨가 획 돌아서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야? 어떤 여자가 남의 집 가정사에 대해 헛소리를 하고 다녀. 할 짓 더럽게 없네 진짜. 오빠 화내지 말고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그분이 정말 억울하게. 오해? 야 강서연. 너 지금 우리 엄마 의심하냐? 민준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엄마가 다 봤어. 그 여자가 남자랑 통화하는 거, 몰래 문자하는 거, 엄마가 다 목격하셨다고. 엄마가 나 충격받을까봐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에야 말씀하셨는데. 너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아니 어머님이 거짓말하셨을 수도 있잖아. 우리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해? 30년 동안 아버지 바람 피우는 거 참고 사신 분이야. 가정을 지키는 게 목숨보다 중요한 분이 며느리를 모함해서 쫓아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눈곱만큼의 의심도 없는 저 확신에 찬 눈빛. 민준 씨에게 어머니의 말은 곧 법이고 진리였습니다. 너 황당한 소문 듣고 집안 분란 만들지 마. 옆집 여자가 우리 엄마보다 더 믿을 만해? 넌 내 아내야. 남편 말을 믿어야지 왜 생판 남의 말을 믿어? 기분 잡치게 진짜. 앞으로 그따위 소리 할 거면 입도 뻥끗하지 마. 엄마 귀에 들어가면 넌 끝장인 줄 알아. 엄마가 널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뒤통수를 쳐? 민준 씨는 씩씩거리며 불을 끄고 침대로 들어가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 씨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이었습니다.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효심이라는 벽. 이 남자는 모르는구나.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어머니가 짜놓은 각본 속에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구나.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남자의 맹신을 깨뜨리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찾아야 한다. 정수진 그 여자를 만나야만 한다.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이름 석자 말고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전처의 흔적을 집안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으니까요. 유일한 실마리는 놀이터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 씨는 매일 준혁이를 데리고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나신 겁니다. 아주머니, 어머 세댁, 나와 있었어? 날도 차가운데 임산부가. 기다렸어요. 아주머니 뵙고 싶어서요. 그녀는 다급하게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혹시 전처분 연락처 아시나요? 연락처? 글쎄,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제발요, 저에겐 중요한 일이에요. 남편은 말이 안 통하고 시어머니는 갈수록 심해지세요. 진실을 알아야 저랑 뱃속의 아기 그리고 준혁이까지 지킬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녀의 절박한 눈빛에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가방을 뒤적여 꼬깃꼬깃한 쪽지를 꺼내주셨습니다. 직통번호는 모르고 예전에 그 새댁이 친정 어머니가 하시는 반찬 가게 명함을 준 적이 있어. 거기 전화번호야.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안방 문을 잠갔습니다. 쪽지에 적힌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3번의 신호음 끝에 걸걸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진수성찬 반찬입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정수진 씨 어머님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민준 씨의 지금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기. 끊어요.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서 전화를 치랴? 우리 수진이 그 집안 사람이라면 치를 떠는 애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쇼. 잠시만요. 어머님 제발요. 끊지 마세요. 서연 씨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준혁이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그녀의 울음 섞인 절규에 끊으려던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수진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사실을 확인해야 준혁이도 지키고 저도 살아요. 한참의 침묵 끝에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한테 전에는 보겠소. 근데 걔가 만날지는 몰라. 그 집 얘기만 나오면 발작을 일으키는 애라 확답은 못하오. 전해주시는 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번호 남기쇼. 전화가 끊어지고 서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무리였을까요?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 다시 그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하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엎어둔 서연 씨의 휴대폰이 징하고 짧게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르는 번호, 그리고 짧은 문자 하나. 정수진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문자가 온 후 약속 날까지의 3일은 서연 씨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역 앞 카페. 그 짧은 문자를 수백 번도 더 들여다봤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준혁이 봄옷 좀 사러 친구 매장에 다녀올게. 싸게 준대서. 그래. 잘 다녀와. 준혁이는 내가 볼 테니까. 남편은 흔쾌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 해맑은 얼굴을 보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당신은 꿈에도 모르겠지. 내가 지금 당신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진실의 문을 열려고 한다는 걸. 오후 2시 30분.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습니다. 3시 정각. 딸랑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여자다. 들어오는 여자는 남편의 묘사와는 딴판이었습니다. 화려함? 전혀요. 낡은 운동화에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 아무렇게나 자른 듯한 짧은 단발머리. 33이라기엔 고생을 많이 한 듯 깊게 패인 주름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두리번거리다 서연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힘없는 걸음으로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서연 씨 되세요? 네. 정수진 씨 맞으시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고 한참이나 물만 들이켰습니다. 잔뜩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이셨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안 나오려고 했어요. 그 지옥 같은 기억 다시는 꺼내기 싫었거든요. 근데 준혁이 새엄마가 나랑 똑같은 코스를 밟고 있다길래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아니까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카드 털리셨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장 본다고 빌려가시더니 명품 가방에 화장품까지 하루 만에 600만 원을 쓰셨어요. 다음은 차일 거예요. 네, 차요? 민준 씨 혹시 이번에 승진했나요? 네. 얼마 전에 차장으로. 그럼 곧 그럴 거예요.
시어머니가 바람을 넣었을 거거든요. 내 아들이 차장인데 똥차 끌고 다니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동창에 나가서 아들 자랑해야 하는데 벤츠 정도는 뽑아야지 하고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민준 씨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그러시는데 남자가 차가 좋아야 밖에서 대접받는데 나 이제 직급도 있는데 차 좀 바꿀까? 엄마도 아들 차 타고 드라이브 가는 게 소원이시라는데. 아, 그 말 벌써 했어요. 그렇죠? 근데 민준 씨 신용 안 나오죠? 결국 당신 명의로 뽑으라고 할 거예요. 할부금은 자기가 낸다고 큰 소리 치면서요. 맞아요. 제 신용 점수 물어보더라고요. 수진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연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절대 해주지 마세요. 제가 그 차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네, 차 때문에요?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요. 바람? 그게 다 그 차 때문이었어요. 저한테도 똑같이 요구했거든요. 외제차 뽑으라고.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우리 형편에 무슨 벤츠냐고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래서요? 그때부터였어요. 박 여사가 눈이 뒤집힌 게 감히 며느리 주제에 시어미 말을 거역해? 내 아들 길을 죽여? 하면서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민준 씨한테 이간질을 시작했어요. 제가 밖으로만 나돈다고 수상하다고. 민준 씨 야근할 때마다 내 마누라 지금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남자더라, 누구 만나러 나가더라 하면서 끊임없이 의심을 심은 거죠. 민준 씨는 그걸 믿었나요? 마마보이잖아요. 처음엔 설마 하더니 엄마가 매일같이 내가 봤다, 증거 있다 하니까 나중엔 저를 벌레 보듯 하더라고요. 제가 억울해서 울면 우리 엄마가 거짓말할 리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차를 안 사줬다는 이유로 멀쩡한 며느리를 불륜녀로 만들어 내쫓다니. 이건 보상심리에서 오는 허영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억울함 때문에 우울증이 왔고 공황장애까지 겹쳤어요. 숨을 못 쉬겠어서 베란다에 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같은 건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살고 싶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쳤어요. 그게 바람나서 도망간 여자의 진실이에요. 민준 씨는 아직도 수진 씨가 바람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겠죠. 엄마가 짜준 각본이니까. 그 멍청한 남자는 평생 엄마 치마폭에서 못 벗어날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모자는 공범이었습니다. 한쪽은 악의로 한쪽은 무지로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저기 준혁이는 잘 있나요?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시설에 있었다면서요. 서연 씨가 묻기도 전에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집 나오고 정신 차린 뒤에 데려오려고 갔는데 애가 시설에 있더라고요. 미친년처럼 찾아갔는데 아빠 동의 없인 못 데려간대요. 민준 씨한테 전화해서 애 내놓으라고 소리쳤더니 박 여사가 전화를 뺏어서 그러더라고요. 내 손주 내가 알아서 교육한다.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애미 노릇하려고 하느냐고. 소송 걸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애를 다시 데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나보다 대기업 다니는 아빠 집이 낫겠지 싶어서요. 수진 씨가 고개를 들어 서연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가 가방에서 낡은 USB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제가 당했던 카드 명세서 그리고 녹음 파일이에요. 녹음 파일이요? 박미정 여사가 나한테 쌍욕하는 거 차 안 사주면 이혼시킨다고 협박하는 거, 그리고 민준 씨가 엄마 말이 다 맞다면서 소리 지르는 거요. 서연 씨 도망가지 마요. 싸워요. 싸워서 이겨요.
준혁이 그리고 뱃속의 아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면 저도 도울게요. 수진 씨가 서연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차가운 줄 알았던 그녀의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남편의 전 부인.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동지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안 도망가요. 준혁이도 제 아이도 제가 지킬 거예요. 수진 씨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엔 뜨거운 불덩이가 생겼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베란다 창문으로 불 켜진 거실이 보였습니다. 저곳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신혼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부수고 다시 세워야 할 전쟁터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서연 씨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띠띠띠띠 띠리릭.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민준 씨가 고개만 까딱하며 물었습니다. 왔어? 늦었네. 준혁이 옷은 샀어? 해맑게 웃는 저 멍청한 얼굴. 엄마의 탐욕 때문에 처자식을 내버리고도 자기가 효자인 줄 아는 남자. 그녀는 대답 대신 가방 속에 든 USB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기다려 이민준. 당신이 믿는 그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 거짓이었는지 낱낱이 보여줄 테니까.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남편 이민준 씨가 대기업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남들에게는 경사였지만 서연 씨에게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 비 오더라. 엄마가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 예약하셨대. 내 승진 턱 내신다고. 거기가 1인당 15만 원이라는데 역시 우리 엄마 손 크지? 해맑게 웃으며 넥타이를 매는 남편. 저 남자는 알까? 그 15만 원짜리 밥상이 사실은 내 주머니를 털어 차리는 잔치상이라는 것을. 서연 씨는 안방 문을 잠그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진 씨에게 받은 카드 명세서, 준혁이의 상담 기록지 그리고 낡은 USB. USB를 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덩어리. 고작 이 작은 물건 하나에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저녁 6시.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예약된 룸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온몸에 보석을 휘감은 모습이 마치 여왕님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차장님 오셨어? 내 새끼 장하다 장해. 어서 앉아라. 엄마, 뭘 이렇게 비싼 데를 예약했어? 부담스럽게. 무슨 소리니? 대기업 차장이 됐는데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며느리, 너도 앉아라. 오늘따라 표정이 왜 그리 굳었니? 좋은 날인데 좀 웃어라. 어머니의 타박에 서연 씨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준혁이는 새엄마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떨림이 허벅지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진미가 깔렸지만 서연 씨 입에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민준 씨와 어머니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민준아, 이제 직급도 올랐는데 차 바꿔야지. 엄마 친구 아들 보니까 승진하자마자 외제차 뽑더라. 너도 이제 차장인데 체면 칠해는 해야지. 왔다. 수진 씨가 예언했던 그 순간. 아차, 그렇지 않아도 생각 중인데. 민준 씨가 곤란한 듯 아내를 힐끔거렸습니다. 신용이 안 되니 제 명의가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머니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서연아, 너 신용 좋지? 민준이 신용이 좀 묶여 있어서 그런데
내 명의로 하나 뽑자. 할부금은 민준이가 낼 거니까 걱정 말고. 남편 기 살려주는 게 내 조 아니겠니? 전처 그녀는 꽉 막혀서 남편 앞길을 막더니 넌 다르겠지? 전처 그년. 죄 없는 사람을 악녀로 만들고 이제는 서연 씨를 그 단두대에 세우려는 어머니의 뻔뻔한 얼굴. 식당의 노란 조명 아래서 번들거리는 어머니의 입술이 탐욕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서연 씨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니? 밥 먹다 말고 정색을 하고. 차요. 못 뽑아드려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서연아, 너 왜 그래? 엄마가 기분 좋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것 좀 봐.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카드 명세서 2장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는 수진 씨의 것, 하나는 서연 씨의 것. 이게 뭐냐? 왼쪽은 정수진 씨 카드 내역이에요. 오른쪽은 제 거고요. 보이세요? 청담동 명품관, 백화점, 화장품, 한정식집. 결제처랑 패턴이 소름 돋게 똑같죠? 민준 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 카드 내역을 내가 어떻게 알아? 만났으니까. 뭐? 민준 씨와 어머니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그 바람난 년을 만났다고? 그래, 둘이서 작당이라도 한 거야? 바람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준 씨, 당신은 정말 수진 씨가 바람 폈다고 믿어? 어머니 말 말고 당신이 직접 본 증거 있어? 엄마가 봤다잖아. 엄마가 다 목격했다고. 아니,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신 거야. 당신한테서 수진 씨를 떼어내려고. 왜? 수진 씨가 당신 명의로 외제차 뽑는 거 거절했거든. 어머니 사치 채워주는 거 거부했거든. 야, 이 미친년아. 어디서 시어머니를 모함해? 당장 나가. 내 아들 꼬여내서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 어머니가 물컵을 들어 며느리에게 뿌리려 했습니다. 서연 씨는 피하지 않고 그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시설에 보낸 거 정말 당신 뜻이었어? 그건 어쩔 수 없었잖아. 엄마가 애가 있으면 내가 새장가 못 간다고 잠깐만 맡기자고. 잠깐? 1년이 잠깐이야? 그리고 시설에 가면 애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 여기 상담 일지 봐. 준혁이 방임과 정서적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 진단받았어. 당신 어머니가 애를 보육원에 처박아 두고 면회 한 번 안 가셨다고. 그건 전처 그년이 애를 버리고 가서. 수진 씨는 버린 게 아니야. 쫓겨난 거지. 애 데려가려고 사정했는데 어머니가 막으셨잖아. 아빠 동의 없으면 못 데려간다는 거 악용해서 당신한테는 말도 안 전하고 중간에서 차단하셨잖아. 민준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했던 믿음의 성벽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서연아, 너 속고 있는 거야. 수진이가 널 이용하는 거라고. 그래. 그년이 앙심 품고 거짓말하는 거야. 민준아, 내 말 믿지? 엄마가 널 위해서 3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민준 씨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연기. 예전 같았으면 속았을 완벽한 눈물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내야 할 시간입니다. 서연 씨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식당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USB가 서늘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작은 물건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파국에 대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야. 치직. 노트북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너 미쳤니? 감히 시어미 말을 거역해? 벤츠 하나 뽑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 남편기 살려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우아한 여사님이 아닌 시장통에서나 들을 법한 걸걸하고 독한 목소리. 어머님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벤츠를 사요? 저 못해요. 못해? 그래. 그럼 나가. 내 아들 옆에서 꺼져. 네. 걱정 마라. 위자료는 땡전 한 푼 못 줄 테니. 너 바람 피운 걸로 만들 거니까. 내 아들 끔찍한 효자라 내가 봤다고 하면 껌뻑 죽는 거 알지? 너 하나 매장하는 거 일도 아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귀신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입술만 뻐끔거렸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준혁이는요. 제발 준혁이는 데려가게 해주세요. 시끄러워. 준혁이 걔는 내 핏줄이야. 너가 키우면 내 아들 발목 잡을 거 아니냐? 시설에 보내서 잊혀질 때까지 썩힐 거다. 넌 자격 없어. 뚝. 재생이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오직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믿어온 신이 사실은 악마였다는 걸 깨달은 자의 절망. 엄마, 민준아, 이거 조작이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거 다 가짜야. 전현들이 나 모함하려고 만든 거야. 어머니가 다급하게 민준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준 씨는 감전된 사람처럼 손을 뿌리쳤습니다. 조작? 내 귀가 먹었어? 엄마 목소리잖아. 엄마가 수진이한테 소리 지를 때 내던 그 목소리잖아.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럼 수진이 바람 피운 거 아니었어? 엄마가 봤다며. 엄마가 통화하는 거 들었다며. 나한테 매일같이 울면서 하소연했잖아. 며느리가 바람나서 집안 망신이라고. 민준 씨의 목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목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나 그 말 믿고 수진이 뺨 때렸어. 더러운 년이라고 욕하고 내쫓았어. 내 손으로 내 마누라랑 자식을 길바닥에 내버렸다고. 근데 그게 다 엄마 거짓말이었어? 고작 차 한 대 때문에? 야 이놈아, 차 때문이냐? 다 널 위해서였다. 내가 기죽고 사는 꼴 보기 싫어서. 닥쳐. 날 위한다고 하지 마. 엄마는 그냥 엄마 욕심 채우려고 날 이용한 거야. 엄마 허영심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수진이 인생 망치고 준혁이까지 고아원에 버렸잖아. 민준 씨가 식탁을 엎을 기세로 일어났습니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룸 밖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너 왜 이러니? 엄마 무섭게 해. 무서워? 엄마가 무서워? 나는 엄마가 제일 끔찍해.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래?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준 씨는 바들바들 떨며 서연 씨와 준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뼈저린 고통? 서연아 가자. 일어나. 준혁이 데리고 나가자. 여기 더 있다가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민준 씨가 준혁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쥔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동시에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갇혀 살았던 알을 깨고 나온 새의 처절한 날갯짓 같았습니다. 민준아, 너 어디가? 이 어미를 버리고 가겠다는 거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악을 썼지만 민준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우릴 버린 거야. 아니, 엄마 욕심이 우릴 잡아먹은 거지. 그들은 쫓기듯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저주 섞인 비명이 들려왔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마저도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밤거리의 차가운 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서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매연 섞인 도시의 공기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을 보니 민준 씨가 준혁이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영문을 모른 채 아빠의 젖은 볼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닦아주고 있었죠. 끝났다. 길고 길었던 기만의 시간. 30년 동안 씌워져 있던 남편의 눈가리개가 벗겨졌습니다. 비록 그 대가는 참혹할 만큼 아팠지만 그들은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식당 간판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깜빡거렸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내려온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이제 진짜 너희들의 삶을 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고요했습니다. 식당에서의 그날 밤 이후 민준 씨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몸살이 아니었습니다. 39년 동안 자신의 세상을 지배했던 신념이 무너져 내린 영혼의 몸살이었죠. 서연아, 미안해. 내가 멍청해서 너랑 준혁이 지옥에 살게 했어. 정말 미안해. 열에 들떠 헛소리처럼 사과하는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며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 껍질을 깨고 나오는 남자의 고통을요. 일주일 뒤 예상이 빗나가지 않고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문 좀 열어봐라. 애미가 왔다. 내가 잘못했다. 인터폰 화면 속 어머님은 헝클어진 머리에 퉁퉁 부은 눈을 하고 계셨습니다. 늘 꼿꼿하고 화려하던 여왕님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떠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을 뿐이었죠. 민준 씨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서연 씨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또 흔들려. 내가 나가.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현관문 틈으로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세요. 서연아, 아이고 내 며느리. 내가 미쳤었나 보다. 노망이 났었나 봐. 민준이 좀 불러다오.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마. 응? 민준 씨 지금 어머님 못 봐요. 아니 안 보겠대요. 뭐? 자식이 부모를 안 봐? 천륜을 어떻게 끊어?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민준 씨도 저도 그리고 준혁이도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아, 찾아오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연락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연락드릴게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매정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어머님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연 씨는 준혁이의 귀를 막아주며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그 후로도 어머님은 민준 씨 회사에 전화를 걸고 친척들을 동원해 회유하려 했지만 민준 씨는 단호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라는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그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시간은 더디지만 공평하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배는 남산만해졌고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변한 건 준혁이었습니다.
할머니라는 공포가 사라진 집에서 아이는 비로소 아이답게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소파 뒤에 숨지 않았고 밤마다 이불에 실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동생 언제 나와? 불룩한 배에 귀를 대고 묻는 준혁이의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곧 나올 거야. 준혁이 오빠가 기다린다고 얼른 나오라고 할까? 응, 내가 로봇 장난감도 빌려줄 거야. 그 모습을 보며 민준 씨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잃어버린 1년. 시설에 버려졌던 아이의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사랑으로 채우겠다는 아빠의 다짐이 보였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어느 주말 서연 씨는 수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이 한번 보러 오지 않으실래요? 망설이던 그녀가 약속 장소인 공원에 나타났을 때 준혁이는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전해져 서연 씨 가슴도 아릿했습니다. 그녀는 준혁이를 불렀습니다. 준혁아, 이리 와볼래? 준혁이가 달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수진 씨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핏줄이 당기는 걸까요? 아이가 쭈뼛거리며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준혁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흑흑. 준혁이는 당황한 듯 서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습니다. 준혁아, 낳아주신 엄마야. 준혁이 많이 보고 싶어서 오셨대. 엄마. 그날 그들은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아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 씨는 연신 눈물을 닦으면서도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이렇게 건강하게 밝게 키워줘서 진짜 고마워요. 아니에요. 준혁이가 씩씩한 거죠. 그리고 민준 씨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뼈저리게 후회하면서요. 다행이네요. 그 사람 이제야 진짜 아빠가 됐나 보네요. 수진 씨는 돌아가는 길에 서연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엄마 말씀 잘 듣고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알았지? 응. 안녕히 가세요. 뒤돌아가는 수진 씨의 뒷모습이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제 긴 죄책감의 터널을 빠져나와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죠. 한 달 뒤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서연. 준혁이는 동생 바보가 되었습니다. 갓난아기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준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서연 씨는 사진 한 장을 찍어 어머님께 전송했습니다. 1년 만에 첫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님, 준혁이 오늘 학교 갔어요. 교복 입은 모습이 듬직하죠?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서연아. 내 새끼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다. 내가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문자를 보는 서연 씨의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덮고 창밖에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퇴근하고 들어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거실 가득 퍼지는 웃음소리.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온전한 가정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마 평생 외로움 속에서 반성하며 사시겠죠. 가끔 보내드리는 손주 사진 한 장에 위안을 얻으시면서요. 너무 매정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며느리 도리가 아니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다만 상처의 고리를 여기에서 끊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행복도 아이들의 웃음도 지킬 수 없기에 과거의 진흙탕으로
다시 가족을 끌고 들어가지 않기 위해 나는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서연 씨 옆에는 따뜻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행복하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